반갑습니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영률입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플레이션 시대의 투자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이 강연에 대한 배치 상황을 보니까 우선 요즘 많이 답답하죠. 그리고 숨 막히는 약간 그런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도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시장 상황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많이 불편하게 만들고 있고, 오늘 강연 순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숨막힙니다. 제 앞에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을 배치해 두시고, 제 뒤로는 김한진 박사님, 오승환 부부장님 등을 이렇게 배치해서 그 사이에 제가 지금 딱 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강연 내용은 앞뒤 강연 연사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과 일치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대신 조금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염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축출해내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투자하는 데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에 Great Disinflatio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왜 인플레이션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디스인플레이션은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상반기가 끝났죠.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듣게 될 부분은 물가는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다. 이 얘기를 3분기, 4분기, 올해 연말까지는 조금씩은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 염이사님하고의 의견이 차이가 나는 부분 등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통과가 시작되면 막 투자가 편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투자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고, 또 실물 경제도 생각보다 빡빡한 그런 흐름을 당분간 보내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또 바뀔 것 같다. 앞서도 유형자산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주셨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무형자산,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었던 그런 새로운 산업 등에 대한 무형적 가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동안에 부여해 왔었다라면은 오히려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방어 능력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이 오히려 우수한 기업 가치로 평가받는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냥 공격적인 경영 전략으로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무조건 좋은 기업이 아니라, 침체에 대한 어떤 방어력이 강한 기업들을 찾는 것도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미국의 헤드라인 CPI에 대한 추이 등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당장 이번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그래서 지금 9% 수준까지도 나올 수 있다 얘기들이 전해지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연말로 갈수록 물가는 진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스펙트럼 중에서 점진적으로 물가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 될수록 진정될 거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의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저거죠. 물가가 진정되면 금리 인상도 조금씩은 진정될 거고, 그러면 긴축 발작을 일으켰었던 주식시장도 다시 편해질 거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19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진행되었었던 바로 이 구간입니다. 한번 물가가 급등하고 나서 분명히 물가 상승 속도는 둔화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빠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구간이 진행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의 삶이 상당히 척박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우리의 가계의 소득과 임금이 올라가면 문제가 되진 않을 텐데, 생각만큼 가계 소득이라든지 임금이 오르지 못하는 그런 현상 등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당되는 구간의 투자는 어떠해야 되느냐? 투자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의 시장에서 다루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내년쯤 끝나고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거야, 이런 상황이다라면 차라리 나을 텐데요. 이때처럼 만약에 5년이나 10년짜리면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돈이 넘쳐나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성장 산업들마저도 그 돈을 가지고 가만히 그냥 가지고 있다가는 그냥 임금으로 사라지고
뭐 스톡 옵션으로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공중분해돼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장 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건강할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물가가 오를 테니까 돈을 쥐고 있지 말고 빨리 소비를 해. 이런 하나의 그 촉진 효과 그리고 채찍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순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헤드라인 CPI와 그리고 S&P 500의 EPS 추이가 그냥 눈대중으로만 보셔도 대충 비슷하게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물가가 진정된다라면은 금리 인상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실 부분 등이 아니라 소비가 둔화되고 기업 이익이 감소되는 이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직장 커리어가 한 20여 년 정도는 되는데요. 제가 경험했었던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은 항상 그 저성장 저물가가 익숙해졌었던 시대에만 저는 직장 커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이 초인플레이션 시대, 고도 성장에 대한 그 기간을 제대로 저희가 맛본 기억이 없고 요 해당되는 기간에 투자를 해보았던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S&P 500의 EPS 추이 등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인플레 구간과 그냥 안정된 그러니까 물가의 안정기 기간 동안에 이익이 좋아지기도 하고 다시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 등을 보이는 것은 대충 눈대중만 봐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그 차이를 구분해 내셔야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EPS에 대한 등락 파동이 여기는 짧고요. 이쪽은 깁니다. 더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익 증가의 지속 기간이 짧다라는 거고요. 이익 증가의 지속 기간이 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데이터상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요. 90년대 초반까지 초인플레이션 시대에는 S&P 500 기업들의 EPS 증가 평균 기간이 30개월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에 2000년대 현재 최근까지의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의 기간이 67개월로 집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차이입니까?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 그 계속 C가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생산 비용과 인건비 모든 것들이 연동돼서 오르다 보니까 기업들의 마진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저성장 저물가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이익에 대한 관리가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해지게 되고 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매력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미국 기업들마저도 이런 인플레 시대와 인플레 조건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마진 관리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제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요.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미국 기업들의 미국 주식시장에 S&P 500 기준 평균 PR은 11.5배 정도고 물가 안정기에는 19배 정도로 멀티플의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음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면은요. 90년대 중반 이후로 미국 기업 그러니까 물가가 저물가인 기간 동안에는 멀티플이 높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미 유동성은 많이 풀려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긴축에 나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돈이 자연스럽게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때로는 부동산 시장, 때로는 채권 시장, 때로는 주식 시장 등과 같이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용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해당되는 구간, 엄청나게 물가가 이 올라갔던 구간에는 PER이 꾸준히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떨어졌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이익이 성장이 안 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오를 일이 별로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저평가라는 표현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힌트가 다뤄지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인플레라는 것을 때려잡지 못해서 난리가 나는 거냐. 이 물가라는 것들을 안정시키지 않게 되면 기업들은 이익에 대한 지속이 담보되어야만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외형 확장을 하는 이런 투자 활동을 재개할 수가 있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적자가 반복되는 이런 패턴 등이 그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기업들이 사람을 뽑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경제를 분석을 하려 할 때 한국 경제의 특성 중에 하나가 3년 순환 주기가 있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내용을 적용해서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을 분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뜻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경제를 분석하고 자산시장에 대한 투자와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3년 순환주기에 대해서 고민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박살을 내놔야 이익이 제대로 올라올 거고, 그 이익이 좋아지는 구간도 2년을 지속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겠네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그 느낌이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 그리고 시장에서는 치고 빠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 건가요? 사고 파는 곳입니다. 사고 판다라는 것은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파는 것에 대한 나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면 이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조금 뒤로 돌아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80년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념적인 분쟁이 존재하던 시대입니다. 독일이 둘로 나눠져 있었던 시대고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아직 역사 속에 살아 있었던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되는 구간에는 세계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었죠. 세계는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각국 경제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투자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념적인 부분, 우리는 사회주의를 이기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생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용이 올라가고 그런 비용의 상승 등이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를 만들어 주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90년대, 80년대 말에 이제 독일이 통일하고 90년대 초에 소련이 해체되는 이런 현상을 겪게 되면서 세계 경제에는 사회주의에서 준비되어 있는 값싼 노동력이 공급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산에 대한 분업화가 시작되면서 물가 위험이 제거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기지가 제공이 되는 거였으니까. 그러면서 90년대에는 동유럽이라든지 독일이나 소련 등과 같은 지역에 생산기지가 만들어지니까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저물가 생산 마진이 우수한 기업들이 탄생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2000년대 들어서 그 역할을 담당했었던 것은 중국이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물가라는 것이 고착화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외를 왕래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지금 개방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가는 곳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전에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러시아 침공, 지금 이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글로벌 민주주의 사회가 사회주의에 전복될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80년대와 유사한 이런 이념적 분쟁과 탈세계화에 대한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인플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플레라는 것들이 제거되고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등은 다시금 협력 체계로 전환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스스로 최근에 여러 뉴스들을 보시게 되면 쉽지 않겠는데 이 생각이 문득 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인플레라는 것이 해결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고 단기간 내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점 등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주가가 많이 내렸죠. 한때 뭐 30배까지 갔었던 나스닥 지수가 20배대까지 내려왔다. 뭐 S&P 500도 20배 중반에서 15배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 싸졌었고 영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투자를 결정해야 될 그 시기가 째깍째깍 가까이 찾아오고 있어. 나는 그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어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 침체 때와 같은 그런 급격한 침체와 엄청나게 빠른 V자형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온다고 신속하게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요? 다시 양적 완화를 재가동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멀티플이 떨어지는 것이 합리화되면서 그냥 용인될 가능성 자체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 자산 배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어떤 현금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조금 더 그 어떤 투자의 변화가 조금씩 생겨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조금 과격한 표현을 어딘가에서는 제가 투자의 시대가 끝난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이제 염승환 이사님이 쓰신 표현과는 조금 대치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조금 섬뜩하죠. 근데 섬뜩하다고 하는 부분이 투자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할 수도 있지만 투자가 쉽지 않은 시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다른 의미로는 비즈니스 시대로 전환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 돈을 굴려서라기보다는 돈을 활용해서 뭔가 실체가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만 된다는 거죠. 재화를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이윤을 남기기에 용이한 인플레 시대에 살고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주유소를 다녀보시면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불과 내가 2주 전에 넣었을 때도 저 가격이 아니었는데 리터당 뭐 50원이 됐던 200원이 됐던 순간적으로 가격이 올라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넣는 기름이 2주 전 기름과 지금 기름이 다른 기름은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가치가 지금 붙는 쪽에서 내가 경제 활동을 해야만 도는 시대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투자의 시대라는 의미보다는 비즈니스 시대로에 대한 전환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업들, 그리고 돈을 벌고 기업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기업들은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 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체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80년대와 90년대 초 저런 초인플레 시대를 경험해 봤었던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그런 생존 DNA를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 해당되는 기업들의 생존 본능을 찾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들이 생기게 될 것 같고요. 기업이 탄생한 지 10년,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기업들은 사실 저런 높은 인플레 환경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변화의 시대에 생존이 가능할 것이냐, 그것을 테스트 받는 기간이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필립스 곡선이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최근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에 대한 관계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발표가 됐죠. 미국의 실업률 발표가 됐고 3.6%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 고용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높고 완전 고용 상태니까 실업률이 떨어지면 수요 활동이 강하니까, 소비가 강해지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물가가 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것이 8.8%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통과, 하반기나 내년 초가 되면 물가는 진정될 거예요. 그러면 투자는 기쁘겠죠. 투자는 기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대로라면 물가가 진정되어서 우측으로 이동하면 뭐가 증가할까요?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와 중앙은행이
앞으로 몇 개월 안에 경기 침체일 겁니다 말한 정부는 역사적으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침체가 오고 나면 지금 침체에 빠졌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헤쳐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침체가 온다고 곧 침체 오니까 준비하세요라고 말하는 정부와 중앙은행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경기 침체 이유는 빠르면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가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침체라는 것들을 하나의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컨디션이 떨어져서 잠깐 내가 겪고 넘어가는 감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것이 구체화되어야만 경기 침체를 극복해 나가는 방식과 정책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침체라는 것의 가능성만 지금 나와 있지 구체적인 모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 재정에 문제가 생긴 것인가, 아니면 기업들의 어떤 지속 성장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가계의 건전성이 문제가 생긴 건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처방에 대한 방식도 지금 시장에서는 다루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은 그 구체적인 방향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그 시점을 보게 되는 것이 저는 빠르면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부터 조금씩 구체화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꼭 몰라서라기보다는 어차피 틀릴 거짓말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구체적인 신호가 나와야만 주도 산업과 주도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책 방향이 그래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필립스 곡선이 상당히 가파르죠.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인데 물가는 겁나 높아. 그러니까 이렇게 각도가 지금 높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떠냐? 물가가 진정되면은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면 가계의 소득이 감소되니까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는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가, 어떤 정부가 실업률이 오른다라는데 가만히 있을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일자리는 지켜내야만 된다, 이 말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가파른 필립스 곡선을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 물가는 떨어뜨리는데 일자리는 실업률이 오르지 않도록 만드는 평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미국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바로 그 액션을 취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수혜를 받는 산업과 글로벌 기업이 탄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 내용 등이 있겠지만,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혜택 등을 취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요.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지 기지를 자국에 유치하는, 이런 유도하는 정책들이 시장에서는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계속 떠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외국 글로벌 자본에 대한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일자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인의 자본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으로만 들어와서 투기적으로 돈 벌고 먹튀하고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외국인 자본이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생산기지를 만들고 우리 기업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상당히 규제 완화에 대한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가 지금 막 다운되지도 않았는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올까요? 그렇게 급격하게 나오진 않아요. 뭔가 먼저 망가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었죠.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하고 갔습니까? 기업인들 만나고 대통령 만나고 간 부분들도 있지만 기업인들 만나고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대차 방문해가지고 공장 증설 신축하는 것들 약속받고 뜯어갈 거 다 뜯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 방향이 딱 그거라는 거예요. 당분간 미국 정부가 할 것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글로벌 자본이 미국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제 내년에 또 어떤 카드를 꺼내 들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중국하고 친해져야 될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명분이 없죠. 중국은 올 10월, 올 11월 20차 당대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지금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3년임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비난의 화살을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에서 우리는 결속을 강화해야 된다. 코로나 문제 해결하지 못했고 2분기 보니까 락다운 때문에 경기 침체도 왔는데 자꾸 중국이나 다른 유럽연합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딴지 걸려고 하고 있는 이런 외부의 어떤 불편함들, 이 문제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우리는 결속해야 된다. 결속을 다지자. 3년임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손을 벌리고 여러 가지 유한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더라도 시장에서 취하는 어떤 반응 등이 상당히 뜨뜻미지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뉘앙스가 강화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환경에 대한 안정을 위한 전제 조건 측면에서 공급 확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지금 물가를 수습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공급 확대를 해야만 될 거고, 지금 물가에 문제를 주는 것이 서비스인지 에너지 문제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재화인지, 그 부족한 것을 우리가 빨리 간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에 대한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 상승은 일어나게 될 테니 그에 해당되는 분야가 가까운 미래에 주도 산업과 주도주가 될 수 있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에 대한 투자가 당분간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라든지 자본재에 대한 투자 등의 관심 등은 커질 것 같고요. 조금 더 우리 투자자들이 편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경제통합과 세계화 2.0, 그리고 적어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이 첫 번째 신호가 될 겁니다. 그거 보기 전까지는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된다.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아주 작은 사건에서 여러 가지 신호 등이 파악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플랫폼 기반 경제의 여러 가지 잠재력도 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는 여러 가지 어떤 변화 등을 보여왔었는데, 여기 어느 정도 이제 연배도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올드 패션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투자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아이디어를 찾는 데 있어서 경영 서적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전에 보면은 김우중 회장, 정주영 회장 이런 경영 서적들, 이건희 회장 등의 격언들 이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날아다녔을 때 어떻게 기업 가치를 그렇게 높일 수 있어 왔는지, 그 DNA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누군가, 이런 것들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보탬이 되실 수가 있어요. 투자서만을 가지고 향후의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것은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규모의 경제로의 재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후반부의 내용은 스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2,300상원까지 후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간혹가다 유튜브에서 댓글 달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얼마나 지금 시장 심리가 바닥에 침체되어 있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난해 기준으로 코스피 평균 지수가 3,100포인트대였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지금 평균값이 2,689포인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아직도 반년 정도 남았으니까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저는 평균값이 한 2,600대 정도면은 올해 합리적인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2,300대에 있는 현 지수 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그림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코스피 평균 지수하고 상장 기업들의 이익 레벨은 거진 비슷하게 같이 움직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뭐 댓글을 달리는 데서 아유 좀 있으면 이제 2천까지 갈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작년에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지배기준 순이익 기준으로 190조입니다. 2000포인트 시대 때 우리 기업들은 90조 내외 정도를 기록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우리 상장 기업들의 이익이 90조 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2000포인트 갈 수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따박따박 버는 거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벌고 있는 것들의 추이들만 놓고 본다면 지금 올해 예상하는 184조나 내년 전망치로 나와 있는 200조라는 숫자는 현실적이지 않죠. 저거는 이제 후려쳐가서 깎아내릴 필요는 있는데 후려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50조 이상, 160조 이상은 우리 상장 기업들이 이익을 낼 수 있을 만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체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2000시대로 가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수 영역대에서 보내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투자자들을 더 괴롭히게 되는 구간은 어디일 것이냐. 요 2700 2600에서 2700대에 머무는 기간이 상당히 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은 2600과 700대 구간이 더욱더 그런 기간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이 살아난 것 같은데 내가 돈이 안 벌려. 그게 더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염승환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PBR 기준으로 0.9배대까지 빠져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지금 빠져 있었던 시기가 금융위기 직후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졌었던 이 두 번의 사례밖에 없는 경우고 0.8배대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은 우리 수출 산업이 역성장할 때만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수출이 둔화되는 여러 가지 신호등은 나타나고는 있는데 뭐 그 기조 자체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맡고 있는 내용에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결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 어떤 지식 기반에 대한 경제, 그로 인해서 유통의 혁명에 대한 변화, 독점적 기술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던 상황 등이 인플레이션과 결합되면서 밸류 체인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에 해당되는 기간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그리고 비용에 대한 관리, 그것이 중요한 상당히 올드 패션 기간으로 지금 바뀌어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너무 투자에 몰입하시기보다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산업과 기업을 찾는 자세에서 어떤 투자의 힌트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준비된 내용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